자, 경제연화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번 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7월에 과연 6월은 스킵했으니까 그때 이제 호키시 스킵이라고 그래서 매파적 스킵이다. 그러니까 스킵은 스킵이지만 이후가 더 겁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에서 일단 베이비 스텝은 뭐 사실상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고 뭐 어떤 변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뭐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베이비 스텝은 뭐 당연하게 기정사실로 돼 있고요. 이미 뭐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번 이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라는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미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다 움직여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는 목소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과연 그 다음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제 연내 2번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럼 9월에 과연 이 FOMC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보는 거. 그거를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7월은 이제는 금리 상승 한번 하고 9월에 과연 동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가가 이제는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서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그 기준금리 추이를 본다 그러면 이미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사실 상승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언제 이제는 떨어질 것인가가 이제 주요 목소리겠지만 주요 관심사겠지만 일단은 이제 베이비 스텝 이번에 한 번 더 오르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얼마큼 오를까요? 네. 그다음 회의 때는 또 오를까요? 이거 저희가 아무리 여쭤보고 해도 전문가분들도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그럼요. 네. 연준위원들이나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변수는 많이 있지만 외생 변수, 내생 변수 다 따져봐야 되지만 지표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7월은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됐고 9월 아까 이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 그걸 보고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부러워요, 사실. 저는 이제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야, 이게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이제 가고 있구나. 미국 경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고용률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지금 실업률 먼저 가볼게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 3.6%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세기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보통 이제는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경기를 하강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실업률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지금 이런 모습 봤을 때 최저치다 보니까 굉장히 고용이 탄탄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번에 발표했던 6월의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본다 그러면 이게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승폭이 2021년 3월 이후에 최소폭으로 이제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또 물가도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과거는 한 25% 봤는데 20%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도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도 굉장히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일단은 뭐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했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 침체 안 오고 그다음에 고용률 괜찮고 실업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연착륙으로 정말 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불황이라고 저는 걷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맞아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안 거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미국 경제가 좀 부럽다. 뭐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볼 수면 되겠고 모건 스탠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미 경제 성장률 1.9%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제는 예상대로 좀 말 그대로 연준에서 예상했던 대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암울한 상황이 아니죠. 보이지는 않는 거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상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 금리차가 지금 1.75도 제일 큰데 늘 저희가 꾸준히 얘기해 왔습니다. 뭐 이제 2%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 예전과 또 다른 또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뭐 금리차 때문에 바로 뭔가 외화가 빠져나가고 이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내의 어떤 불확실성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8월에
또 올려야 되는 건가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은 뭐 금통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기계적으로 뭐 올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베이비 스텝 미국이 한번 간다 그러면 그러면 역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미국 가고 싶은 욕망이 니즈가 막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2% 벌어져? 그러면 나는 이제 돈 들고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차라리 미국 가서 투자할래. 이런 이제 욕구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실제 그렇게 되면 환율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과서적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환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치솟았어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꼭 기계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는 하늘에서는 이제는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게 또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는 주의할 점은 역시나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번에 7월달에 한번 올리고 이제 9월달에 모르죠. 정말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9월달에 만약에 연내 2번 올린다 그러면. 뭐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뭐 큰 충격 한 번이 온다. 지금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임팩트적인 어떤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흘러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뭐 PF 대출의 문제로 인한 어떤 금융의 부실화 이런 어떤 충격이 한 번이 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땐 돈 쌓아두고 나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할 부분이. 그러니까 살얼음을 걷고 있다는 표현이 저는 딱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지금도 증시 상황도 보니까 굉장히 뭔가 정상적인 패턴이 아닌 느낌이어서 네네. 외국 외화가 이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이후에 있을 변수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만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환율이 왜 안정적으로 가고 있냐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증시에서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 하나만 보더라도 그쪽으로 좀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쇼스퀴즈라고 해갖고 이제는 공매도 했다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매수를 하는 하고 있잖아요. 예,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한 사실 환율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충격이 한번 와갖고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떠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는 완전히 뭐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또 치솟게 되고 이게 또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우려스러워한다. 그래서 금리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진다는 거는 저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가 뭐 앞서서 보도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일단 뭐 증가했기 때문에 네네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림을 보면 이게 그래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적어서 오는 뭐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좋은 불황형 성장 같은 상황인 건데 어떻게 좀 진단하셨어요, 보면서요? 네. 그러니까 실질 GDP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9개 연속적으로 한 9개 분기는 이제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이라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하지만 아시겠지만 4분기 때 한번 이제 역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성장 2개 분기는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 불안불안한 모습은 역시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본다 그러면 역상장을 그래도 피하게 된 건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수출이란 부분, 수출도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소폭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였거든요. 최악일 때보다는 그렇죠. 최악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분기 때 실질 GDP가 성장을 했는데 보시면 맞아요. 이게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본다 그러면 일단 0.6% 정도 이제는 성장을 했다 2분기 그래요. 때 이렇게 이제 속보치로 이제 밝혔고요. 실제 본다면 저거 차트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2020년 1분기 때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2분기 때 마이너스 3%. 그때 딱 코로나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역성장한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2021년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
모습은 보이는데 이 성장률 추이가 이렇게 그렇게 높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황형 성장이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실질 GDP를 이제는 합산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간 소비 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소비 더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더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했던 순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더해서 이제 실질 GDP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트리플 감소가 좀 이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비 마이너스 됐죠. 떨어졌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뭐 투자도 떨어졌죠. 수출도 이제 떨어졌죠.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이 감소돼서 순수출이 늘어난 거지 사실 수출도 줄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리플 감소가 이뤘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정부 소비도 안 되고 민간 소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안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민간 소비 0.1% 줄었고요. 정부 소비도 1.9% 줄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0.2% 줄었습니다. 다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성장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좀 말 그대로 이제 불황형 성장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확실한 거는 수입이 많이 감소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순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불황형 성장이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근데 이것도 생각합니다. 사실 에너지 또가 국제 에너지 원유값도 올라가게 되면 네.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보니까 흐름이 한참 내렸다가 또 올라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성장형 뭐 불황형 성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은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부진 완화 흐름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부진 완화 흐름. 네, 부진 완화 흐름으로 이제 불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은에 이제는 왜 이렇게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수출에서 이 반도체와 이제는 자동차 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는 부진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께서 이제는 원유 수입이라든지 이제는 천연가스 수입 이게 많이 감소돼서 한 4.2% 감소됐거든요. 그렇죠. 2분기에. 근데 이제는 한은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1분기 때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이제 재고 소진해야 되잖아요. 털어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재고 조정 때문에 사실 일어난 부분이다. 2분기 때 그래서 많이 이제는 수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감소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 효과에 인한 부분이지 사실 이게 불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한은의 입장인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실물 경제로 봤을 때는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 경기는 뭐 불황이 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어쨌든 간에 성장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정말로 뭐 살얼음을 좀 걷고 있는 느낌으로 저는 느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불황이란 단어와 부진 완화의 단어의 어감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경제라는 것이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 일이 없는데도 불황이야 안 좋아 하면 점점 더 없을 일이 생기는 것처럼 사실 그 단어 선택도 중요해 보이긴 하네요. 국가적 입장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왜 살얼음을 자꾸 걷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변수가 존재해요. 변수. 금방 어떤 게 좀 있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곡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곡물 협상 파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파기했거든요. 저 이거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 곡물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밀가격 뛰죠. 밀가격 뛰니까 모든 게 다 뛰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 초기처럼 그렇죠? 예. 그럼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밀가격 추이를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반영은 또 시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뭐 큰 문제 없나 보네.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 이제는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게 고스란히 몇 개월 후에 돌아오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라면값 얘기했잖아요. 그럼 밀가격이 사실 이제는 떨어졌기 때문에 라면값이 내려가야 된다는 게 주요 원인이었는데 근데 밀가격 다시 한번 오르게 되면 뭐 안 오른 게 없을 거예요. 또 한 번. 그럼 가장 또 우려스러운 게 사료값이 또 뛰게 됩니다. 사료값 뛰면은 이제 축산 이쪽에서도 사실 고깃값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다 뜁니다. 그래서 파기 이후에 뭐 사료주들 이렇게 파기를 또 해보면 큰 변동이 없으니까 이게 또 이상이 없나 하지만 선물시장이 먼저 있고 선물시장 그 이후에 몇 개월 뒤에 또 반응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올 뭐 연말이라든가 이 하반기를 또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거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PF발로 인한 금융의 어떤 부실화 그게 제일 살얼음의 주된 것 같아요.
전 두 가지를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변수로 뽑으라고 말씀드린다, 뭐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참 보니까 금융 건전성 악화에 대한 또 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영업자도 그렇고 저소득층 취약차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불경기 때문에 뭐 근로소득도 그렇고 사업소득이 뭐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줄어드니까 다시 이거 기존에 받고 있던 대출을 상환하려고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악순환의 반복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좀 현황을 좀 짚어보죠. 너무 안타까운 게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갖고요. 아마 이게 돈 있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시장일 거예요. 어떤 아예 체감할 수 없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안 좋으신 취약차주는요.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지금 뭐 빚 대출도 못 갚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이번에 본다 그러면 1,000조가 넘어갔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줄지가 않고요. 계속 늘고 있어요. 지난해 3분기에 1,000조가 넘어갔는데 이게 줄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1,000조 한 33억 이렇게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사실 부채가. 1,000조가 있으니까 뒤에 1, 2조가 늘어나도 그렇죠.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한 71%가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중채무라는 거는 금융업에서 한 3개 이상 은행에서 빚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취약차주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어가는데 그중 71%가 자중채무자라고 얘기하면은 뭐 정말로 뭐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큰 문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제는 빚으로 빚을 갚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안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정부의 정책이 빚내서 빚을 갚으라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시장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재정 지출을 이제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경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정을 아끼려 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추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영업자라든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런 분들을 위한 재정 지출을 좀 늘려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채무 조정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형식 고리를 끊어내고 일단은 뭐 새초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채무 조정을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